2019년 청강개발팀 앞에는 사실 꽤 난감한 선택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레이저 무기를 만들자는 계획은 세웠는데 정작 레이저 무기의 심장인 고출력 발진기를 대한민국이 당장 무기체계에 넣을 수준으로 만들지는 못했던 겁니다.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국산 발진기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외국산을 집어넣고 무기부터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를 선택하면 전력화가 몇 년씩 밀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를 선택하면 빨리 만들 수는 있지만 앞으로 정비와 개량, 수출까지 외국 업체의 공급망에 묶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기서 조금 독특한 선택을 합니다. 둘 다 해버렸습니다. 독일에서 발진기를 들여와 청강블록1은 예정대로 개발하면서 뒤에서는 국산 발진기를 동시에 개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청강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초 실전 배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완성되지 않은 국내 핵심 기술 때문에 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았고 그렇다고 외국산 기술에 그대로 눌러앉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적인 레이저 무기 경쟁을 보면 한국의 선택이 더 이해됩니다. 미국은 수십 킬로와트에서 수백 킬로와트급으로 출력을 끌어올려 순항미사일까지 노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이스라엘 역시 로켓과 박격포탄을 잡기 위해 100킬로와트급 이상의 고출력 체계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 경쟁을 그대로 따라갔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좁혔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잡는 레이저가 아니라 우선 소형 무인기와 드론을 상대할 수 있는 무기부터 야전에 넣는 겁니다. 2019년 8월 블록1 개발이 시작됐고 사업비는 87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ADD가 체계 개발을 주관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CG업체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핵심 발진기는 국산이 아니었습니다. 영상에 출연한 사업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독일에서 들여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독일이 한국을 압박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문제는 방산의 구조입니다. 레이저 발진기처럼 핵심 부품을 외국에서 들여오면 고장이 났을 때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도 없고 제조사가 단종을 결정하면 후속 군수 지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은 더 복잡합니다. 청강을 어느 나라에 판매하려고 해도 핵심 발진기가 외국산이라면 원제작국의 수출 통제라는 변수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도 레이저 발진기는 미국과 독일, 이스라엘, 중국 등 일부 국가만 자체 개발과 양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 이전과 수출 통제가 상당히 엄격한 분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청강을 개발하면서 뒤에서 또 하나의 사업을 돌렸습니다. 국산 레이저 발진기 개발입니다. 여기서 공개된 개발 일정을 겹쳐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청강 체계 개발은 2019년에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ADD가 1kW급 광섬유 레이저 5개의 빔을 하나로 합쳐 5kW급 고품질 레이저를 만드는 파장 제어 빔 결합 기술을 확보한 것은 2020년입니다. 순서가 보이시죠? 핵심 기술을 완성하고 청강을 만든 게 아닙니다. 청강이라는 무기 체계가 앞에서 달리고 있었고 국산 레이저 기술이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국산 발진기가 예상한 성능을 못 내면 이미 만들어 놓은 광학계와 추적 장치, 전력 공급 장치, 냉각 계통을 다시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성공하면 시간을 몇 년씩 벌 수 있습니다.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반전이 나옵니다. 국산 발진기를 외국산과 똑같은 수준으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방위사업청 발표에 따르면 출력 등 주요 성능은 기존 해외 도입품보다 50% 이상 향상됐습니다. 이미 완성돼 있던 청강 시제에 이 국산 발진기를 다시 집어넣고 시험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드론 격추 시간은 기존 2에서 4초에서 1초에서 2초, 소형 무인기는 10초 이상에서 수초 이내로 줄었습니다. 보통 이 숫자를 보면 출력이 세졌구나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레이저 무기에서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레이저는 미사일처럼 쏘고 끝나는 무기가 아닙니다. 표적 한 지점을 몇 초 동안 계속 붙잡고 열을 밀어 넣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대를 4초 동안 공격하던 체계가 2초 만에 끝낸다면 남은 2초 동안 다음 표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레이저에서 파괴 시간은 곧 처리량입니다. 군집도론 수십 대가 동시에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출력 몇 킬로와트보다 이 시간이 더 중요한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강 개발 자료를 볼 때 업계 관계자들이 유심히 보는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국산화율입니다. 초기 청강의 국산화율은 약 76%였습니다. 국산 발진기가 들어가면서 90%까지 올라갑니다. 무려 14%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부품 개수가 아니라 금액 기준입니다. 발진기 하나를 국산으로 바꿨는데 전체 국산화율이 14%포인트 움직였다는 것은 그 부품이 차지하고 있던 비용과 기술적 비중이 상당했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발진기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구조는 읽을 수 있습니다. 청강 국산화의 핵심은 볼트나 케이블 몇 개를 국내에서 생산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니라 가장 비싸고 가장 통제받기 쉬운 핵심 부품을 우리 쪽으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개발 참여업체 구성을 봐도 흥미롭습니다. 청강블록1 체계 개발은 ADD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산 레이저 발진기 개발에는 ADD와 하나 시스템이 참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의 청강 안에서도 무기 체계를 완성하는 쪽과 레이저 광원을 키우는 쪽을 따로 움직인 겁니다. 이 구조 덕분에 전력화 일정과 핵심 기술 개발 일정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어려운 문제는 사실 출력이 아닙니다. 열입니다. 레이저 출력을 키울수록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도 커집니다. 그래서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는 하나의 거대한 광원을 무작정 키우기보다 여러 개의 광섬유 레이저를 만들고 이 빔을 하나로 묶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ADD가 확보한 파장제어 빔 결합 기술은 여러 광섬유 레이저를 하나의 고품질 빔으로 묶는 기술입니다. 문제는 출력이 올라갈수록 열과 냉각, 광학계 부담도 같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강블록2부터는 단순한 출력 경쟁이 아닙니다. 블록1은 고정형으로 먼저 전력화했지만 차량이나 함정에 올리려면 발전기와 냉각 장치를 줄이면서도 흔들리는 플랫폼에서 수킬로미터 밖 작은 표적을 몇 초 동안 정확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미국 역시 차량형 고출력 레이저에서 전력 공급과 열 관리 진동 문제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한국도 이제 2단계에 들어갑니다. 방위사업청은 후속 체계 방향을 출력 정밀도 향상과 소형 경량화로 잡고 있고 열도로 수백 킬로와트급 고출력 발진기 기술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곧 블록1 아이의 확정 출력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먼저 싸울 수 있는 무기로 시간을 사고 그 시간 동안 핵심 기술을 따라잡은 뒤 더 좋은 국산품으로 갈아 끼운 겁니다. 그래서 청방에서 중요한 건 세계 최초라는 기록만이 아닙니다. 블록1을 통해 광원과 냉각, 추적, 빔결합, 체계 통합 경험을 확보했고 이제 다음 무기의 출력과 크기, 탑재 플랫폼을 우리 기술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청강의 진짜 승부는 실전 배치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5월 15일 청강 대량 양산 영상입니다. 청강은 현재 전 세계 레이저 무기 가운데 가장 빠른 실전 배치 속도를 자랑합니다. 추가 생산과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북한 드론 위협부터 해외 무기 시장까지 폭넓은 영역을 커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지금까지 이만큼 레이저 무기를 전투부대에서 활용한 나라는 없었으니 청왕 그 자체로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블록2가 완성되어 사거리를 늘리고 이동성까지 강화한다면 한국 레이저 무기는 세계 군사지형을 뒤흔들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초 실전 배치된 레이저 무기 청왕의 대량 양산이 갖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군사 역사에서 이렇게 빠른 대량 양산 사례는 드뭅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이미 한국보다 앞선 고출력 레이저 기술을 갖추고 있으나 아직까지 야전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청왕은 혹독한 한반도 기후에서 성능을 검증해 왔습니다. 이 무기의 가장 큰 강점은 초고속요격 능력입니다. 레이저는 빛의 속도로 표적을 추적하므로 드론이나 자폭형 무인기 같은 위협에 즉시 반응합니다. 특히 미사일과 달리 탄환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이 혁신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야전 배치가 가능해진 원인은 핵심 부품의 냉각, 진동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레이저 무기는 냉각 장치의 진동이 발사 정밀도를 떨어뜨린다는 단점이 컸습니다. 하지만 청왕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3단계 다중 진동 흡수 체계를 개발해 이동 간에도 정밀도를 유지합니다. 국내 연구진은 영하 30도부터 영상 40도 이상까지 올라가는 극단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쏠 수 있도록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개발 도중 반도체 광원, 열 제어 기술을 다방면에서 적용했고 이는 짧은 기간 안에 전력화가 가능해진 비결로 지목됩니다. 현재 밝혀진 것은 블록1이 20kW급 출력을 달성했고 사거리 약 3km에서 적어도 표적에 대한 요격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뒤이어 개발 중인 블록2는 40kW급을 목표로 5km 내외에 확장된 대응거리를 갖출 예정입니다. 이는 빠른 시일 안에 실전 배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레이저 무기는 원천 기술 확보가 어려운 것인데 현재 한국은 이 모든 원천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외 국가들이 이 부분에서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빔은 33kW급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대규모 양산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미국 역시 고출력 레이저를 시험 중이지만 실전에 정역 투입할 만큼 안정화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휴전선 일대에서 청광을 운용했고 이번에 12세트 추가 양산까지 진행합니다. 이는 곧 군집 드론 공격이나 소형 자폭 무인기에 대처할 능력을 크게 보강한다는 뜻입니다. 청광과 같은 레이저 요격 무기들은 기존 미사일이나 기관포 대비 운영 비용이 낮아 적 대량 공격에도 유리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청광은 컨테이너형 본체와 레이저 발사부, 추정 레이더, 열 영상 장비로 구성됩니다. 이 모듈식 형태는 추후 부품을 교체 증설해 더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덕분에 확대 개량 버전이 등장해도 현장 적용이 빠를 전망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블록2에서 이동형 플랫폼이 도입된다는 부분입니다. 즉, 전술 차량에 탑재하고 기동 중에도 적어도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전력화 속도를 높이고 야전 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중동 국가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는 정유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신형 방어 시스템을 찾고 있습니다. 기존 무기처럼 탄환이나 미사일을 쓰면 낙탄 피해 위험이 있는 데다 비용도 많이 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광 레이저 대공 무기는 전력 사용료를 제외하면 추가 요격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탄약을 재장전할 필요가 없어 다수의 위협이 동시에 날아들어도 빠른 속도로 연속 요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장기간 방어에도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중동 지역은 미국 무기를 도입하는 데 있어 정치적 제약이 걸릴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자국 방산 기술을 주변 지역에 쉽게 판매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국산 레이저 무기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발주된 12세트가 실제로 중동에 공급될지 혹은 휴전선에 배치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연간 생산 능력을 점검했고 1년에 12세트 생산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해외 주문이 들어오면 양산 체계를 확 늘릴 수도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연구 비화 중 하나를 살펴보면 청광의 냉각 방식에서 열교환기를 단계별로 분산 가동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냉각수를 분사하는 타이밍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동시에 진동을 줄이는 기술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시간에 열을 낮추고 발사 정밀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개발 과정으로는 반사빔 안전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레이저가 강력해질수록 실험 중 반사광이 인원에게 위협이 되므로 군은 특별한 안전장비 인증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 인증 절차가 예상보다 오래 걸려 개발 초기에 속도가 다소 지연됐다고 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한참 전부터 레이저 무기를 연구해왔지만 한국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성과를 냈습니다. 이는 국내 광학 반도체 분야에 축적된 역량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반 광원 안정화 기술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청광블록1은 이미 휴전선 인근에서 시범 운용되었습니다. 수차례 요격 시험에서 적 드론에 준하는 모형 표적을 대부분 성공적으로 격추했다는 비공식 소식이 있습니다. 그 결과 육군은 부대별로 빠르게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레이저 무기는 군집 드론 공격에도 유용합니다. 표적을 레이더와 광학 센서로 동시 추적해 짧은 열조사로 표적을 무력화할 수 있는데요. 이어 곧바로 다음 표적으로 전환해 또다시 레이저를 발사하는 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이므로 다량의 드론이 몰려와도 경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이나 기관포는 탄약이 소진되면 재장전 시간이 필요하지만 레이저는 그런 문제가 적습니다. 운용 인력도 최소화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보면 유지비 절감 효과가 큽니다. 블록2가 40kW급으로 올라가면 저속 비행기나 대형 자폭 무인기까지 요격 범위에 들어온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현재는 3km 내외로 알려졌지만 출력 향상에 따라 최대 5km 이상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안개먼지 등 날씨 영향을 줄이는 기술도 동시에 개발 중입니다. 차후에는 100kW 이상으로 확장해 날아오는 탄도탄이나 고속 표적에도 대처할 수 있다는 계획이 제시됩니다. 물론 아직은 먼 미래 시나리오입니다만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놀라운 기술 진전이 기대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의 레이저 무기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 관계자들은 함정 탑재형 레이저 무기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습니다. 해상에서도 대한미사일이나 소형 위협선을 재빠르게 제압하기 위해 레이저의 강점을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공중 플랫폼 장착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특히 차세대 전투기나 대형 무인기에 소형화된 레이저 발사 장치를 탑재해 적의 공대공 미사일을 교란, 파괴할 수도 있다는 구상입니다. 물론 아직은 기술 난이도가 높지만 블록2 이후에 축적될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진행 중인 레이저 무기 실전 배치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가 될 수 있어 업계의 관심이 상당합니다. 이번 12세트 추가 발주는 생산 라인 점검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 국내 수요와 해외 잠재 수요를 합치면 생산 속도를 가늠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 12세트가 안정적으로 만들어진다면 더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위협이 점점 커지는 시점에서 청황 레이저 배치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소형 표적에도 대응력이 뛰어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방위사업청도 청황을 단순 시험용이 아닌 정식 전력화로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국제방산 시장에서 한국제 무기의 신뢰도가 높아져 신규 도입처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은 청황의 향후 해외 판매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만약 중동 수출이 본격화된다면 한국 레이저 대공 무기는 국제 무기 시장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미사일 요격보다 훨씬 경제적인 해법을 찾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틈새를 빠르게 파고드는 모습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이 갖춘 레이저 무기 기술은 시작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블록3, 블록4로 발전하면서 고출력, 소형화, 장거리화가 동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만약 휴전선에 청황이 충분히 배치되면 북한이 저비용 저강도 도발을 시도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단순 무인기나 군집 드론 공격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심지어 전자전 체계와 연동해 상대 통신망도 교란할 수 있는 역량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외 언론이 주목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개발 완료에 이르렀는가입니다. 여기에는 국내 반도체, 광학, AI 분야의 결합이 큰 몫을 했습니다. 특히 AI 추적 알고리즘이 드론 경로를 예측하고 초단위로 레이저 각도를 조정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개발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미국은 수십 년간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고 이스라엘도 오랜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효율적인 연구 구조를 통해 단기간 내에 시제품을 완성했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해외 광학 기업들과 협력해 특허 문제를 조율하고 일부 기술 이전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개 정보는 적지만 그 결과 소형 부품 조달이 빨라지고 성능 테스트도 간소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레이저 발진부와 냉각 시스템을 일체화하는 데 성공한 것인데요. 장차 블록2 이상 버전이 대량으로 만들어지면 국내 방산 수출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질 것입니다. K2 전차, K9 자주포처럼 한국산 명품 무기 라인에 레이저 내공 무기까지 추가되는 셈입니다. 정량적 데이터를 다시 살펴보면 블록1은 20kW급 출력으로 3km 안팎에서 드론 요격 가능한 무기 체계로 개발하고 블록2는 40kW급 출력으로 5km 안팎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요격 성공률은 90%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사 비용은 전력량 소모를 돈으로 환산했을 때 수천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50kW에서 100kW 이상급을 지향해 헬기나 저속 항공기도 제압권에 두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레이저 무기는 방어만이 아니라 전술적 공격 수단으로서도 잠재력이 커질 것입니다. 다음은 26년 6월 18일 러시아 전쟁지게 생겼다 영상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 ISW의 평가는 단호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2025년 초 같은 기간에 약 516제곱킬로미터를 점령했던 것과 달리 올해 같은 기간에는 오히려 약 281제곱킬로미터의 통제권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함 분석그룹 딥스테이트도 5월을 2023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의 월간 점령 면적이 손 감소로 돌아선 달로 기록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군은 여전히 매일 진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ISW는 어느 방향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을 뿐이라고 꼬집었죠. 전선이 멈춘 진짜 이유는 드론의 경제학에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6월 9일 북유럽 발트 정상들과의 회견에서 러시아가 하루 약 650대의 드론과 35에서 100발의 미사일을 퍼붓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지금 하루 300에서 350대로 맞받아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생산 목표를 하루 600대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600대를 맞아보면 우리가 겪는 전쟁을 똑같이 느낄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자신감의 근거는 산업화입니다. 전쟁 직전 7개에 불과하던 드론 기업이 500곳 넘게 폭증했고 우크라이나의 방사는 이제 연간 수백만 대의 FPV 드론을 찍어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숫자가 말을 바꿉니다. 총사령관 시르스키는 6월 8일 지난 한 달간 러시아의 군수 에너지 연료시설 111곳을 심층 타격해 약 10억 5,800만 달러의 경제적 피해를 입혔고 사상 처음으로 모스크바와 그 주변을 단일 작전 계획으로 묶어 동시다발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조 6천억 원, 한 달치 드론 미사일 타격의 청구서입니다. 실제로 오펙 통계에서 5월 러시아 원유 생산량은 하루 900만 9천 배럴로 1년 만에 최저치로 주저앉았습니다. 표적은 병력이 아니라 병참입니다.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총가루 교량은 며칠 간격으로 끊기고 무인 체계 부대를 지휘하는 마자르 보로보디는 로이터의 크림으로 향하는 군수물동량이 약 70%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선의 병사 한 명보다 그 병사에게 연료와 탄약을 나르는 트럭과 창고를 때리는 쪽이 피해가 훨씬 큽니다. 강배국의 중심이 가장 싼 무기에 거꾸로 노출된 겁니다. 그리고 6월 9일 모스크바회가 발라시아 미사일 포병 탄약 고급을 총괄하던 러시아 국방부 구라우의 다미르 다비도프가 TNT 300에서 400g급 폭탄에 자신의 BMW에서 폭사했습니다. 주목할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고위 군인사 암살 사건에서 피해자 신원 공개를 거부한 첫 사례라는 점, 그리고 아들의 SNS 사진이 위치 노출의 단서가 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됐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진짜 전문적인 포인트가 나옵니다. 과거의 특정 인물의 동선을 추적하려면 국가정보기관급 인력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공개된 CCTV 위치 정보, SNS를 AI가 한 대 엮으면 경호 차량을 바꿔도 반복되는 출퇴근 패턴은 결국 남습니다. 국가만 쓰던 추적 역량이 훨씬 싼 값에 비국가 행위자의 손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전쟁이 전선을 넘어 후방의 개인 유산까지 파고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냉정해야 합니다. 이 변화를 곧 러시아 붕괴로 읽으면 오독입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막대한 병력과 제재 속에서도 돌아가는 방대한 군수 생산 능력을 쥐고 있습니다. CSIS 추산으로 러시아군 누적 사상자는 약 120만 명, 그 대가로 얻은 건 2025년 한 해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0.8% 수준입니다. 무너진 건 러시아가 아니라 비용 대비 효율의 공식입니다. 수천만 원짜리 전차가 수백만 원짜리 FPV에 터지고 수억 원짜리 시설이 자폭 드론에 마비되는 교환비, 그리고 신무기를 몇 주 단위로 실전해 놓고 고치고 다시 배치하는 속도, 이 두 가지가 새 전쟁의 본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장은 정말 남의 이야기일까요? 미국의 한 북한 전문 매체는 2025년 4월 이후 최소 11,000에서 15,0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전선에 노출된 것으로 추산합니다. 이들이 한반도로 가져오는 건 총기가 아니라 FPV 자폭 드론 운용교리입니다. 정찰 드론으로 우리 포병 진지와 방공 메이더 좌표를 실시간으로 따고 전자전으로 통신을 끄는 뒤 장사정코와 특수전을 묶는 이른바 원세트 전술, 이게 DMZ와 서북도서에 그대로 이식되면 한국군은 수백만 원짜리 드론대를 한 발 수억 원짜리 요격탄으로 상비하는 비용에 덫에 빠집니다. 더 아픈 진단도 있습니다. 국내 보도와 카이스트 연구진 평가를 종합하면 한국의 소모성 드론 기술은 중국 등 선도국 대비 5에서 8년 뒤처져 있고, 중국은 이미 2018년 고정익 드론 200대 군집 비행, 2020년 자폭 드론 48대 일제 발사를 공개했습니다. 국산 제모의 유효 사거리는 대부분 1km 안팎에 그치고, 북한 드론의 서울 침투를 계기로 2023년 9월 창설된 드론 작전 사령부는 통합 운영의 구심점이 되기도 전에 사실상 재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전차, 자주포, 전투기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입증한 K방산이 정작 싸고 똑똑한 소모품에서는 아직 베스트셀러를 못 냈다는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청강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양산을 맡은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원 청강은 2024년 12개월 수도 방위사령부에 배치됐고, 레이저 대공무기를 실제 부대에 실전 배치한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빔은 33kW 출력을 확보하고도 아직 배치 전이고, 미국, 영국 역시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청강은 20kW 출력으로 2에서 3km 거리의 드론을 700도 이상의 열로 태워 떨어뜨리며 개발 착수부터 전력화까지 약 871억 원이 들었고 시험평가 격추율은 100%, 1회 발사 비용은 약 2,000원입니다. 한 발량 60억 원인 패트리엇과 단순 비교하면 발사 단가 차이가 약 300만 배에 달합니다. 올해 2월 사우디 방산 전시회 WDS 2026에 청강이 등장하자 중동의 큰 손들이 먼저 눈독을 들인 이유가 바로 이 가성비입니다. 물론 청강이 만능은 아닙니다. 20kW 출력으로는 수천 대가 동시에 몰려드는 군집 드론이나 탄도탄을 막기 어렵고 사거리도 짧습니다. 미사일까지 잡는 100kW급 블록3는 2030년대에야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청강한 대로 하늘을 덮겠다는 게 아니라 전자전 광역교란에서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 레이저, 대공포로 이어지는 양파염 다층 방어에 가장 안쪽 간격으로 봐야 정확합니다. 세계 최초 실전 배치라는 타이틀의 진짜 의미는 그 촘촘한 그물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짜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천공2 등으로 검증된 K방산의 진짜 무기는 단순한 기체 제조가 아닌 반도체, 통신망, AI 센서를 융합한 유무인 복합체계 운영체제 경쟁력입니다. 현대전의 핵심은 첨단 기술을 전장에 얼마나 신속하게 반영하느냐는 속도 경쟁입니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무기 전력화 기간을 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고 65조 원이 넘는 2026년 국방 예산의 상당수를 AI 드론 중심의 미래전 역량에 투입합니다. 50만 드론 전사 양성과 1만여 대의 교육용 드론 확보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 ICT 저변과 제조 기반을 융합하여 흩어진 조직과 교리를 하나로 꿰어내는 신속한 실행력이 향후 대한민국의 영공방위를 좌우할 것입니다.